그 카메라 기자가 고소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지금 박근혜 대리인단이 거의 광기를 보이고 있구나.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헌법재판관 8인을 24시간 근접 경호한다. 이게 맞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24시간 우리 이 헌법재판관들이 무사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완전히 지금 광기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 완전히 사탄의 기운에 지금 사로잡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루하루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2014년 통진당 해산 이후 두 번째로 청사 보안도 강화한다. 경찰이 지난 22일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근접 경호에 들어갔다. 14년의 통진당 해산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지금 헌재 관계자는 23일 브리핑에서 재판관 경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경찰에 개별 경호를 요청했다며 지난 22일부터 개별 경호가 시작됐다. 어제부터네요. 라고 밝혔다. 경찰은 8명의 재판관 모두에게 2~3명씩 경호 인력을 배치했으며 출퇴근은 물론 변론 및 평의 절차 등에도 근접 경호 임무를 수행한다. 개별 경호는 헌재에서의 별도 해제 요청이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심판정 안팎의 분위기가 과열돼 재판관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개별 경호는 지난 14년 통진당 해산 사건 이후 두 번째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재판관들에게 별도의 경호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다. 헌재 탄핵 심판 7명 이상 정족수를 채워야 심리가 진행된다. 만약 재판관 1명이 사고를 당하면 남은 7명 중에 6명이 탄핵 인용을 찬성해야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다. 2명 이상이 사고를 당할 경우 헌재법에 따라 심판 절차가 중지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또 청사 보안 강화 차원에서 청사 내에 도감청을 점검하고 경찰 병력을 추가로 요청해서 배치했다. 굉장히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부터 3월 13일까지가 지금부터 이 탄핵 선고일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늦어도 3월 13일인데 그 전에 탄핵 선고가 돼야 돼요. 자, 대한변협에서 잠깐만요.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대통령 대리인단 변론 논란. 대한변협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따진다. 대한변협에, 이게 법률신문이에요. 지금 법률신문에서 대리인단의 변론 논란에 대해서 대한변협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따진대요. 49대 신임 대한변협 집행부가,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가 27일 출범함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막말성 변론 행위가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논의하기로 했다. 김현 그 제49대 대한변협 당선자는 2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 과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회원들이 많은 만큼 대한변협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등에 대해 27일 열리는 집행부 임시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자 변론 기일에서 박근혜 대리인단은 재판장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 국회 측과 편을 먹었다, 법관이 아니다 라고 하는 등 재판부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최근 대리인단에 합류한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이날 변론에서
강 재판관은 국회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로 정리하라고 했는데 권선동 위원에게 코치를 한 건지 헌재가 분명히 국회 편을 들고 있다. 헌재가 자멸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행이 재판부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다. 지나치다라고 제지했지만 김 전 협회장은 뭐가 지나친가? 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 전 협회장은 국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을 두고 국회가 동서고금에 없는 섞어찌개 13가지를 만든 것이라며 북한식 정치 탄압이다. 국회가 야쿠자냐라고까지 했다. 그는 국회가 이런 소추 의결서로 국민을 속이려는 것은 국정농단의 대역죄라고도 했다. 이어 헌재가 공정한 심리를 안 해주면 시가전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라며 대통령파와 국회파가 갈려 이 재판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내란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영국의 크로멜 혁명에서 1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죽었다라고까지 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심지어 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까지 냈지만 헌재는 기피 신청에 오로지 소송 지연 목적에 있는 것 같다라며 각하했다. 김 전 협회장은 앞서 20일 15차 변론기일에서도 이 대행이 변론기일 종료를 선언했음에도 발언 기회를 달라고 주장하다 이 대행에게 재판을 함부로 진행하냐며 고함을 지르게 됐다. 변호사법 24조 및 변호사 윤리장전 5조는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징계 대상이 된다. 자, 대한변협 헌재 탄핵 심판 결정에 모두 승복해야 당연한 거겠죠? 그죠? 대한변협은 23일 성명을 내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모두가 승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은 몇 달간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정 공백을 야기한 비상사태를 끝내는 유효하고 종국적인 방법이라며 결과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은 심판 결론에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정치 세력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헌재 재판관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일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A 재판관과 B 재판관은 이미 탄핵을 기각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고 청와대에서 C 재판관을 설득하고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유언비어까지 유포돼 사법권의 독립과 법치주의가 훼손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이 SNS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지만 정치적인 견해 표현을 넘어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재판관들까지 공격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 역시 탄핵 심판을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해 국민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을 삼가야 한다며 헌재 판결에 무조건 승복하는 것이 헌정 질서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온전히 실현하는 방법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또 헌재를 향해서도 탄핵 심판이 갖는 중차대한 의미를 되새겨 심판의 절차와 법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주문했다. 지금 비상사태라는 느낌이 딱 오시죠? 예.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느낌이 오시죠? 그죠? 자, 잠깐만. 근데 아까 지금 7,000명 가까이 봤는데, 여전히 업은 4,825명이야? 왜 이렇게 업들 안 하는 거지? 예. 내가 아무리 까먹었다 해도, 업들 안 하고 뭐 하는 거지? 예.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20일 동안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뭐가 있냐면 김현정 쇼에서 오늘 또 중요한 우리 권영철 기자가 또 한 건 했어. 미안해요. 네.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철의 Y뉴스를 듣는데 왜 안 되지? 된다.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우병우는 왜 우병우를 쐈나? Y뉴스에서 뭘 가지고 오셨어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됐죠. 됐습니다. 여론은 들끓고 있고요. 예. 특검의 수사기관을 연장해서 반드시 구속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구속영장 기각은 우병우에게 득이 아니라 독이라는 분석이 더 많습니다. 구속되지 않으려고 전관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애를 썼지만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네. 그게 우병우 수석한테 좋은 거지. 어떻게 독입니까? 오 전 수석으로서야 일단 구속을 피했으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따름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현직 검찰 관계자 내가 10여 명에게 예. 우병우 영장 기각이 그에게 득이냐 독이냐를 물었더니 약이냐 독이냐? 이제 이구동성으로 독이다. 이구동성으로요? 예. 이대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게 일치된 답변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왜 독일까요? 자, 왜 독일까 우선 첫 번째는 오 전 수석에 대한 분노의 여론이 들끓고 있죠. 그렇죠. 오 전 수석이 구속됐더라면은 여론의 관심은 급속히 떨어질 겁니다. 아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보면 알잖아요. 조윤선 장관 봐도 그렇고요. 또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소명 부족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수사가 좀 부실한 점이 있습니다. 한 중견 법조인은 1차 구속영장대로라면 무죄의 가능성이 절반, 집행유예 절반으로 봤다. 무죄를 다툴 수 있었다는 얘기죠. 예. 두 번째는 오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점점 고강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재용 전 삼성 전이 아니죠. 부회장 사례. 저는 아닙니다. 보면 알죠. 1차 구속영장에서 구속됐더라면 무죄를 다퉈볼 만하다는 여론이 많았는데 예. 2차 구속영장에는 새로운 증거도 나오고 법리적으로 탄탄해졌거든요. 이때도 독이 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는 책임을 져야 할 민정수석이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림으로써 예. 구속은 피했지만 이제 우병우는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미 모든 것을 사회적으로는 잃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맞아요. 이재용 부회장 경우에는 고강도 수사를 한 26일 더해서 결국 재구속이 됐습니다만 예. 이 경우는 다르잖아요. 특검 기간이 연장 안 되면 이제 한 5일 후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고강도 수사를 언제 해서 언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합니까? 특검에서의 수사는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렇지만 특검의 수사가 끝난다고 오 전 수석의 혐의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검찰로 오 전 수석 사건이 이첩될 겁니다. 검찰로 다시 이첩이 된들 검찰이 특검보다 더 세게 조사할까요? 제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쩌면은 검찰의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 기회마저 놓친다면은 검찰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게 될 것이고 공수처도 설립될 것이고 모든 걸 다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 식구 봐줬다라는 그러니까 당신들 식구 봐줬구나라는 국민적인 눈총이 있다는 걸 의식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의 수사 성과는 검찰이 얼마나 무능했는지 제대로 수사를 안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병우 전 수석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은 어쩌면 검찰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한 중견 법조인은 검찰에 우병우 비슷한 검사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병우 비슷한 검사들이 많다? 이 얘기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먼지 털듯이 탈탈 털 수 있는 검사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속성은 권력의 추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어떻게 법망을 빠져나갔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어떻게요? 윤곽근 특별수사팀장이 4개월 동안 수사를 한다면서 사실상 방치하고 증거인멸하도록 방조했죠. 그러니까 이번 특검 오기 전에 검찰에서 수사할 때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는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엄청난 권력을 휘두를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감히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윤곽근 특별수사팀장은 그런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 즉시 휴대전화를 집 앞에서 압수했죠. 그랬었죠. 그리고 특별감찰관실은 혐의와 관계도 없는데도 압수수색을 실시했죠. 그런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윤곽근 수사팀장과 우 전 수석의 개인적인 친분도 작용했겠지만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국기문란사범으로 낙인이 찍힌 반면 우병우는 서서히 푸르게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방치한 덕분에 빠져나간 거다. 두 번째 빠져나간 힘이 있으니까 방치했고 두 번째는 특검의 수사가 좀 부실한 점이 있습니다. 특검 수사 자체도 부실했다. 예, 지난주 때 특검은 우병우 수사 왜 변죽만 올리냐고 우리가 방송한 적이 있죠. 했었죠. 와이뉴스. 그때 얘기했다시피 특검이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 이게 뭐 파견 검사들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블랙리스트 수사가 어떻게 성과를 거뒀을까요? 내부자의 협조와 진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이 그렇게 가열차게 수사를 안 한 측면이 있거든요. 당장 롯데그룹 압수수색 정보 유출 사건만 해도 이 수사를 하려면은 정보가 법무부의 누가 청와대 누구에게 보고했는지부터 수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수사가 전혀 안 이루어졌습니다. 안 이루어졌기 현직 때문에. 검사에 대한 수사가 없었어요.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다. 법망을. 네. 근데 그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돼도 우병우 수석 구속이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건 왜 그래요? 이게 현 특검법으로는 우전 수석을 수사하는데 한계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법 조문을 일일이 설명하기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 시절 세월호 참사 원인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검사들이 해경 압수수색에 나섰잖아요. 예, 예. 그런데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메인섭 압수수색을 못하도록 막았죠. 그랬죠. 이건 명백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입니다. 명백하죠. 예, 그런데 특검은 전화를 받은 부장검사를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조사하지 못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예, 왜냐? 예.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네요. 특검법에 1호에서 8호에 이를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이용복 특검보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구속한 뒤에 우병우 수사에 본격 착수할 즈음에 특검법 좀 바꿔달라고 호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게 예. 뭐냐? 이게 특검법 2조 그 우병우 대상인 9호를 보면은 1호부터 8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대상을 좁게 해보는 거죠. 한계를 지워버리니까 특검이 근데 더 하고 싶어도 못한다. 1호부터 8호까지의 세월호 참사 수사가 없습니다. 예. 15호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검이 우전 수석을 수사하다 개인 비리를 적발하더라도 못해요. 관련 사건이 아니니까 수사를 못하게 절대 되는 못하는 겁니다. 상황. 따라서 특검의 수사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우병우 전 수석은 구속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로 넘어가서 예. 어떤 수사에 제한 없이 수사를 할 때, 검찰이 정말 성역 없이 제대로 한다고 전제할 때 구속될 것이다. 검찰은 안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거 정말 몰랐던 부분인데 또 이러네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이 왜 우병우 수석에게 독이 됐는가?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검찰의 우병우 스타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사로 재직할 때 수사 방식 때문에 그런 말이 있는 어떻게 겁니다. 했어요? 우 전 수석의 스타일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검조부장 시절 교직원 공제 이사장 사건입니다. 예, 예. 구속영장이 2번이나 기각됐는데 먼지 털듯이 지독하게 주변을 탈탈 털어서 결국 배임 수재로 구속시켰습니다. 2번이나 영장이 기각됐는데 예. 세 번째 예. 얼마나 털었으면? 예, 그리고 우리가 대검 중수부 과장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도 그렇죠.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 대한 수사 방식이 먼지털이 방식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결국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죠. 예, 예. 이제 우 전 수석이 칼잡이의 입장이 아니고 칼날을 받는 입장이 된 겁니다. 그렇죠.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우 전 수석을 수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 전 수석이 매를 일단 피했습니다. 그러면 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는 차고 넘칩니다. 예. 처가의 차명 부동산 보유, 거짓 재산 신고 의혹, 넥슨과의 서울 강남 땅 특혜 거래 의혹, 이런 등등이 모두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예, 예. 끈 떨어진 우병우, 자신이 존경한다고 했던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긴 우병우에게 호의적인 검찰 내부 인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 우병우는 우병우를 쏜게 된 겁니다. 우병우 수석은 자신을 쏜게 됐다. 네. 야, 남경수님, 최현명님 등 많은 분들이 오늘 Y뉴스 굉장히 예리한 통찰력이었다. 생각 못했던 부분 지적해 주셨다. 고마운 문자 보내주셨네요. 권현수 선임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지금요. 어제 우병우 죄 없다더니 이 얘기 나오니까 말 돌리네라고 하신님 누가 그랬어요? 어제 누가 우병우가 죄가 없다 그랬어? 프레이포 평화님 누가 우병우 죄가 없다 그랬어? 답변해봐요. 예. 킴이 누군데? 킴이 지금 여기 방에 들어와 있는 애예요? 그건 님이 내가 볼 때는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프레이포 평화님, 제가 채팅창에서 특정인의 채팅에 반응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예. 특정인의 채팅에 반응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누구누구의 채팅에 대해서 지금 생방송 중에 감히 방해를 하신 거죠? 안타깝지만 님은 탄핵 인용이 결정될 때까지 블랙리스트에 처합니다. 예. 자,
지금 우병우가, 예. 자, 우병우가 뭘로? 어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예. 기각됐지만 우병우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죠? 공무원들도 정권이 어디로 가는지 줄 서는 거. 제일 민감한 게 공무원들이야. 특히 검사는 권력의 뭐라 그러나, 갈대야. 권력의 방향으로 먼저 눕는 게, 바람이 먼저 눕는 풀처럼 검찰은 먼저 권력으로 누워. 자,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게 누구냐 하면, 더킹이란 드라마에 나와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게 누구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검찰총장이 됐던 놈이야.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검찰들의 추천을 받아서 검찰총장을 시켜놨더니, 얘를 이명박이, 너 노무현 사람이지? 이러면서 한마디 했어. 그냥 얘가 자기가 노무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노무현을 죽을 때까지 괴롭힌 거야. 그 라인이 우병우라는 거 아니야. 우병우가 그 라인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면서 수사했던 존재잖아. 그렇게 우병우의 시대가 열렸던 거야. 2009년에.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야구공이요? 왜요? 그 사람 전화번호하고요. 전화번호랑 이름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CCTV도 확보해주세요. 그래요. 예, 일단 놓고 간 사람 확인 안 하셨죠? 놓고 간 사람에 대한 정보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괜찮아요. 예. 누가 경비실에다가 야구공을 놓고 갔대요. 예, 웬 아줌마가 아침에 택시 타고 와가지고 야구공을 놓고 갔대. 우리 망치 부인한테 뭐 좀 던지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내가 우리 동네 CCTV를 다 뒤져가지고 고소할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나에 대한 협박이지. 지금 나한테 그런 걸 놓고 왔다 이런 얘기 없거든요? 지금 나한테 무슨 야구공을 선물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사인볼이야, 사인볼은.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이런 게 협박이야. 이런 걸 협박이라래요. 네. 별의별 협박이 다 와, 우리 집에. 걱정하지 말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런 날을 대비해서, 우리 집으로 찾아오면 고소한다니까 경비실에 맡겨놓고 간 거야. 입구에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하던 얘기를 마저 할게요.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지금 이제 이 우병우를, 예, 우병우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검찰총장이었던 놈이, 그게 이명박한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서 우병우 같은 애를 시켜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고 죽을 때까지 괴롭힌 거야. 현장에서 괴롭힌 게 우병우였다는 거 아니야. 그죠? 노무현 수사 검사였어, 우병우가. 걔가 지금 청와대에서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았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 그 권력을 잡았던 게 황교안, 우병우 이런 애들이죠.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박근혜 시대는 지고 있다는 거야. 길어야 1년이야. 만약에 탄핵이 기각돼도 9개월밖에 안 남았어. 새로운 대통령이 온다는 거지. 설사 탄핵이 기각돼도 새로운 대통령이 온다는 거야. 탄핵이 기각되면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 줄 것 같아? 분노하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피를 뚝뚝 떨어뜨리면서 투표할걸? 자, 결론은 뭐냐? 검찰이
새로운 권력에 대해서, 예, 새로운 권력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야. 지금 시점이. 왜 우병우에게 지금 불리한 상황이냐 하면, 첫째, 지금 박근혜는 지는 애고, 다음은 정권 교체가 뜨고 있어. 그러면 검찰에서도 새로운 라인으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야. 그게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9개월을 언제 참으면 헛소리 좀 하지 마. 너는 이러니까 블랙 걸리는 거야. 9개월을 어찌 참음? 잠깐만. 너는 영구 블랙이야. 나는 11년을 참았어. 9개월을 못 참아? 자, 하던 얘기를 마저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정권 교체기의 검찰은 절대 구권력 편을 들지 않는다. 하나. 두 번째는 뭐냐? 지금 이제 새로운 그 다음 정부를 준비하는 이 야권에서는 일찌감치 뭘 주장했냐면 검찰의 기소 독점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왔어요. 들어봤어요? 검찰의 기소 독점권? 예. 오늘의 특집이야. 예, 오늘 좀 더 자세한 설명.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어떤 놈이 죄를 지어도 그 놈의 이 수사 결과를 가지고 재판에 회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검사밖에 없어.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검사가 아니면 특검. 딱 두 개야. 그러면 이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그 검찰에게밖에 없는데, 이 검찰의 기소 독점권 때문에 이제까지 검사들은 뭘 안 받았어? 처벌을 받지 않았어. 검사들끼리는 다 지들끼리 봐준 거야. 그래서 이제까지 검사들은 대부분 기소되지 않고 넘어왔던 거야. 자,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정부에서 얘기되고 있는 게 뭐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그게 뭐냐면 검찰들이 지네들이 알아서 지 윗대가리들은 기소하지 않는 그 원칙을 깨기 위해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검찰은 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만들어지면 얘네들은 끈떨어진 연이야. 그냥 진짜 구급공무원 수준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든지 자기네들의 권력을 지키려면 다음 정권에게 자기네들이 제대로 수사했다. 공정하다. 이런 주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라는 거지. 첫째는 권력이 변하고 있다. 둘째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생기면 기소독점권이 사라진다. 따라서 검찰의 밥줄이 상당히 위험해진다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세 번째, 지금 오랫동안 검찰과 경찰이 계속 다퉈왔던 내용이 있어. 그게 뭐냐면 수사권이야. 이제까지 경찰이 주장한 건 뭐냐면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한다. 그게 이제 경찰이 요구한 거야. 근데 지금 상황은 수사를 경찰도 하고 검찰도 해. 그래서 경찰이 이 새끼 나쁜 놈이나 수사해갖고 증거를 넘겼는데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하겠다라는 이름으로 풀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죄가 없는 애를 유죄로 만들기도 하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이 문제가 됐었어. 이제까지 계속 여러 번 문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검찰의 권력이 결국 기소 독점권과 수사권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그 두 가지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10년 동안 있어 왔던 거야.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무리한 수사로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어서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없애고 그 다음에 수사권 독립 그래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기소만 한다. 그렇게 수사권을 독립해버리면 검찰의 권력이 사라지는 거야. 기소권. 기소권도 나눠지는 거고 무슨 얘기지? 자, 이 말이 좀 어렵죠? 이해가 되세요? 자, 집중해. 자, 다시 집중해서 들어요. 예.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우병우에게 세 가지가 불리하다는 거야. 첫째, 권력이 넘어가는 기간이다. 이미 박근혜는 끝났어. 탄핵 기각돼도 저거는 시체야. 왜냐하면 국회 3분의 2가 야당이야. 그 박근혜 편을 들 수 있는 게 90몇 명밖에 안 돼. 아마 90몇 명도 박근혜가 돌아온다고 편들 수 없을 거야.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거거든. 하늘을 찢을 정도거든. 자, 그 다음 그러니까 검찰은 권력의 향배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검찰의 권력은 두 가지인데
기소 독점권하고 수사권이야. 그래서 기소 독점권이라는 게 뭐냐면 나쁜 놈을 법정에 세워서 유죄 판결을 받도록 법정으로 끌어갈 수 있는 권리를 검찰만 갖고 있어, 우리나라가. 그래서 검찰은 봐주고 고위공직자들, 고위공무원들은 눈 감아주고 그렇게 권력이 부패해 갔단 말이야.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을 따로 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는 걸 만들겠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나온 거야. 검찰 개혁안으로. 그게 이제 지금 그게 문재인이 되든 안희정이 되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검찰의 날개 하나가 사라지는 거야. 기소 독점권이라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수사권 독립 문제야. 이제까지 계속 이 검찰이 어떻게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냐 하면 경찰이 수사해온 내용을 검찰이 뒤집을 수 있었어. 수사 보강 지시라는 걸로. 그래서 이 유죄라고 조사해서 넘겨도 무죄를 만들고 무죄라고 처리했는데 죄가 없는 놈을 유죄 만든 게 검찰의 권력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에서 우병우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뺏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면 검찰은 잡범들 기소권만 남는 거야.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우병우를 공정하게 수사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 예. 요 세 가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권영철 기자가 그 기조 하에서 얘기한 거야. 지금 어려움은요, 이 부분을 다시 반복적으로 들으세요. 유튜브에 참사장님이 올리시거나 양현리님 올리신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좌우지간, 네. 예. 그래서 좌우지간, 누구에게, 우병우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우병우에게 지금 상황은 절대 유리하지 않다. 그래서 이 우병우가, 마음 편하게 나온 척 했겠지만, 결코 마음이 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 가만있어 보자. 정세균 의장 기사가 편집 중인 기사라는데요? 잠깐만요. 예, 기사가 없대. 자, 일단, 아까, 특검에서, 이 뷰스뉴스 기사 중에 뭐가 났었냐 하면, 지금 기사가 나와요? 뷰스뉴스 기사 있어요? 지금 편집 중이라고 나오는데, 기사가 삭제됐다고? 예. 제목으로 쳐야 되나? 잠깐만. 우리 앞집 강아지가 저렇게 지저대는 건 지금 문 밖에 누군가 와가지고, 예, 나에게 테러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어머, 무서워. 나한테 테러를 가하면 어떡하지? 라고 할 줄 알았나 보지? 그래서 우리 집에다가 막 야구공 놓고 가 그랬나 보지? 꿈도 꾸지 마. 그 기사가 없대요. 네. 지금 그 정세균 기사가 없는 걸로 나와요. 예. 없어. 그 기사 없는 걸로 나오는데? 예. 지금, 가만있어 보자. 왜 내 거에서만 이게 안 뜨지? 뭐가 잘못됐나? 나한텐 이렇게 떠요. 그러면요. 지금 함께 읽는 뉴스에다 올려주실래요? 예, 함께 읽는 뉴스에다가 올려주시면, 예,
아니야. 시간은 아니고 내가 지금 새로운 주소로 계속 복사했는데 안 된다니까요. 예. 지금 새로운 새로운 주소를 지금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를 했는데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그래서 아예 제목으로, 지금 여기 제목으로 검색을 했어요. 네이버에서. 예. 정세균 황교안에게 특검 연장해달라. 검색 결과가 없대. 예. 지금 검색 결과가 없다고 나오는데? 뭐지? 그럼 나만 지금 차단된 건가? 아니면 저 기사에 뭐가 내가 지금 바이러스를 막는 유료 서비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기사에 뭔가 안 좋은 게 있나? 잠깐만. 함께 읽는 뉴스로 들어가서 볼게요. 들어가신다. 정세균, 황교안에게 특검 연장해달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23일 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해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수용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황 권한대행에게 전화를 걸어서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니 황 대행이 잘 판단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의장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정 의장에게 황 권한대행을 상대로 특검 연장에 대한 국회 입장을 전달하고 입장을 확실히 받아달라고 요청했고, 정 의장은 황 권한대행에게 전화통화를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황 대행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자, 제가 뭐라 했어요? 지금 이 바른정당이 주도해가지고 야사당더러 정세균에게 특검법 연장을 그 직권상정해달라고 오늘까지 막 요구한다 그랬잖아. 그죠? 막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겠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랬잖아. 특검법 연장을 요구하는 건 실제로 지금 황교안이가 안 해주는, 여러분 오늘 봐봐요. 오늘 양쪽 방에서 난리 났잖아, 지금. 내가 그 특검 연장 방해 중인 미필 황교안 그랬더니 지금 요원들이 지금 쌩 난리가 났어? 그죠? 지금 막 아주 거친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거칠게 지금 앙탈을 부리고 있어. 요게 핵심인 거야. 예. 지금 상황이 이게 핵심인 거야. 그래갖고 얘네들이 지금 막 난동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미필 황교안이 특검 연장을 방해하고 있다. 이걸 내가 지금 이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은 이제 왜냐, 이 요원들은 황교안이 그 특검 연장을 방해해서 그래서 그걸로 그 인기몰이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거기다가 딱 미필을 달아놓은 거야. 그러면 이 미필이라는 딱지는 사실 보수의 대통령 후보로서는 부적당한 내용이거든. 보수 세력을 상징하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계속 와갖고 시비 거는 거야. 너도 미필이면서 왜 황교안한테 미필이라 그러냐고. 나는 막말로 고추가 없고 황교안이 고추가 있잖아. 대한민국에서 고추가 있는 멀쩡한 놈은 군대를 가야 되잖아. 근데 황교안이 안 갔다니까. 우리나라의 헌법에 군역의 의무가 남자한테 있잖아. 나한텐 군역의 의무가 없어. 미필이란 말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자는 병역을 필해야 된다. 그게 군역의 의무야. 근데 나는 그게 없어. 그래서 못 가는 거야. 근데 황교안이는 그게 의무였다고. 의무였던 황교안이가 군대를 안 갔어. 안 간 이유가 무슨 민주화 운동을 해서 안 갔거나 누구야 이재명처럼 노동 현장에서 손가락이 잘려서 안 간 게 아니야. 얘는 일단 면제받고 나중에 피부병이라고 거짓말한 거 아니야. 피부병이란 거 입증을 못하고 있어 지금.
근데 어디다 대고 나랑 비교를 해? 황교안도 없어? 아, 그러면 뭐 얘기가 다르지. 황교안도 없어서 못 간 거면 내가 이해를 하고, 없는 거야? 아, 내가 몰랐네. 어디다 대고 나랑 비교를 해? 이 씹새들아. 자, 이 황교안의 미필이라는 걸 달아놓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아주 거칠게 반응하고 있는 거야. 환장하는 얘기거든. 이제까지 숨겨왔던 너의 미필이라는 비밀 망치가 다 까발려. 미치겠지? 숨겨왔던 미필이라는 비밀을 망치 부인 싹 다 까발리니까 환장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지금 막 거칠게 반응하고 있는 거야. 내가 여기 다른 능력은 좀 떨어지는데 기억력 하나로 먹고 살아. 쉽지 않을 거야. 예. 미필 황교안 특검 방해, 특검 연장 승인에, 예. 미필 황교안 특검 연장 방해해. 미필 황교안 특검 연장 수용해. 예. 미필송을 널리 알리겠다 했더니 지금 얘네들이 아주 그냥 뒤집어지는 거야. 자기네들이 숨겨왔던 카드 황교안에게 미필 딱지를 떡하니 붙여놓으니까 지금 환장하겠지? 자, 좌우지간. 지금 이 황교안에게 특검을 강요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바른정당이 주도해가지고 바른정당이 주도해서 지금 황교안으로 향해야 되는 공격의 칼끝을 정세균에게 돌린 거야. 그러면서 정세균더러 지금 그 직권상정해라. 그걸 요구하고 있어. 근데 직권상정이 그렇게 급했다라면 그러니까 나는 바른정당의 저 주장이 진실성이 없다고 봐요. 왜냐? 만약에 정말로 이 정세균에게 이 특검 연장을 진짜로 목표로 했다면 언제부터 2월 초부터 얘기를 했어야 돼. 아니면 1월 말부터. 직권상정 얘기를 1월 말부터 했어야 돼. 그런데 지금 더민주에서는 여러분 잘 찾아봐요. 더민주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특검 연장이 당연한 거다. 특검법에 나와 있는 거다. 특검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특검을 연장하는 건 합의하고 시작한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바른정당에서 특검 연장 안 해주면 특검법 개정하겠다라고 논점을 흐린 거야.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목표를 정세균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정말로 특검법 개정을 목표로 했다면 아예 이 2월 15일 이전에 한참 전에 2월 10일 전에 그 특검법 연장안을 올리고 그래서 통과를 시켰어야 돼. 근데 이제 와서 날짜도 애매한 상황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지금 떠벌리고 있는 건 실제로 특검법 개정안을 하겠다는 게 목표가 아니라 황교안으로 가는 화살을 돌리겠다는 거야. 나는 어제부터 그렇게 봤어. 그러니까 특검을 지금 이제 바른정당이 주도해서 정세균에게 특검법 연장을 직권상정하라고 요구하는 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거야. 이미 특검법에 황교안은 도장 찍게 되어 있어.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왜 논점을 흐리냐고. 논점을 갈라치는 거야? 그래갖고 정세균 욕을 유도하는 거야. 요원들을 시켜서. 정세균 왜 그래요? 정세균 왜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30일까지 연장하는 게 이미 특검법 안에 있어. 특검이 필요하다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특검법에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황교안더러 너는 법대로 연장하면 돼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정세균더러 특검 얘네들이 아주 의도가 불순한 게 정세균더러 왜 특검 직권상정 안 하냐 그러면서 정세균을 자꾸 찾아가고 정세균을 공격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국회가 잘못한 것처럼 책임을 황교안에서 국회로 돌리려는 거야. 그러면서 지네들을 국회에서 사퇴하겠다. 그러면서 소위 박근혜 지지자들에게 용서를 받고 싶은 거지. 어디서 이런? 어디서 이런? 아유, 나 망파고야. 43년 동안 뉴스를 받고 29년 동안 민주화운동을 연구하였으며 13년 동안 인터넷 흐름을 연구한 망파고 어디다 대고 여기다 대고 그런 걸 들이대고 그러나. 예.
뭐 오늘이 가장 오늘이 왜 중요한데? 어? 아니 법은 뭐 15일 이내에 공지해야 된다며. 15일 동안 공지기간이 필요하다며. 아예 2월 초에 심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특검법 연장을 추진했었다라면 내가 인정을 하지. 지금 이 바른정당에서 특검법 연장 얘기 들고 나온 게요 10일 넘어서예요. 지난주부터인가 그랬어. 이미 딱 시간 지난 다음이라니까. 결국은 이게 황교안이 특검 연장을 방해한다는 논점을 국회로 돌려서 국회가 잘못해서 특검 연장이 안 된 것처럼 몰고 가려는 거 아니야. 지금은 야사당이 정세균한테 찾아갈 때가 아니라 황교안을 압박해야 될 때야. 그래서 어저께 이제 더민주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황교안을 찾아간 거야. 그 차이가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이제 우원식, 우상호 이런 사람들은 황교안을 찾아갔어. 그래서 압박한 거야. 너 승인해라. 특검법에 처음부터 30일 연장이 약속되어 있는 거다. 그런데 황교안 도망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은 정세균을 압박하고 있는 거야. 그런 정치적인 뉘앙스가 약간 다르다. 어쨌거나 자 그러면 나쁜 새끼들 그러면 누구랑 싸워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야사당끼리 싸우는 게 답이냐는 아니야. 지금 우리가 야사당을 비난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야사당의 뜻은 특검 연장이다. 특검의 뜻도 특검 연장이다. 야사당도 동의했다. 지금 특검 연장을 방해하는 건 자유당과 박근혜뿐이다. 그걸 팩트로 만들어야 돼. 여러분이 정리해야 되는 건 정세균이 왜 그래요? 왜 야당들이 그래요? 더민주가 왜 똑바로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최소한 합의된 내용을 봐봐. 야사당은 특검법 연장에 동의했다. 그죠? 야사당이 특검법 연장에 동의했다. 특검도 연장해달라 그랬다. 그런데 누가 방해한다? 황교안이 방해한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날 잡아 족쳐야 되는 건 황교안이야. 황교안이 특검법 연장을 지금 안 해주고 있는 점,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야. 25일날 전국에서 300만이 모여서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건 황미필이가 특검 연장을 방해하고 있다. 그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25일날 우리가 온 국민이 외쳐야 되는 건 황교안은 특검을 수용하라. 황교안은 특검 연장을 수용하라.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삼성동으로 쳐들어가야 된다. 네가 박사모야? 어딜 쳐들어가? 네가 박사모니? 어디서 이렇게 폭력적인 표현이야? 좀 품위있게 해.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지금 3월 1일날 박사모가 집회를 크게 한다는 거야. 태극기 들고 탄핵 반대 집회를 크게 하겠다는 거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널리 알려야 될 부분이 있어. 뭐냐 하면 그 황교안이가 뭐 하고 있는지. 박근혜 권한대항 황교안이가 특검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뭐냐면 부산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을 옮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가 임명한 국무총리가 부산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을 딴 데로 옮기라고 지시를 했다니까? 그런데 그런 이 친일 매국노 같은 박근혜를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3월 1일날 태극기 들고 나오겠다는 박근혜 지지자들아, 지금 박근혜와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협상 그지같이 한 건 기억하지? 그런데 그 그지같이 한 위안부 협상을 반대하는 의미로 부산에 일본 영사관 앞에 세운 소녀상을 옮기라고 지시를 했다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그런 박근혜의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를 들면 이건 뭐야? 멘붕 아니야. 그 3월 1일에 태극기 왜 들었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외치기 위해서잖아. 반일의 상징 3월 1일. 3월 1일에 아베에게 굴복한 박근혜를 구하러 태극기를 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오늘부터 그 얘기를 널리 알려주세요. 황교안과 박근혜가 한 짓,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 그리고 그 위안부 협상에 반대하는 개념의 소녀상을 치우라고 지시한
황교안 대행과 박근혜 정부. 요거를 널리 알려서 3월 1일 날 태극기를 들고 그분들의 입으로 황교안을 탄핵하라, 박근혜를 탄핵하라 외칠 수 있도록. 일본의 굴복한 정부 부산 소녀상 이전하라 공문. 자, 이 망치 부인의 말을 그냥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길 봐야죠. 예. 일본의 굴복한 정부 부산 소녀상 이전하라 공문. 예. 요 부분을 널리 알려줘야 된다. 황교안 정부가 아베 정권의 엄포에 백기양복,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끄는 정부가 일본 정부의 요구에 굴복해서 부산 일본의 총영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14일 부산시청과 부산시의회, 부산동구청에 국제예양과 도로법, 시행령 등 국내법에 어긋나는 사항이므로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내려보냈다. 부산지자체 관계자들은 22일 파이낸셜에 일주일 전 외교부로부터 소녀상을 옮기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우리 기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난처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말에 부산 소녀상 문제가 불거진 이래 계속 일본의 저자세로 일관해왔다.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던 지난 12월 30일 외교부는 외교 공간 보호에 관련된 국제예양 및 관행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둥 적절한 장소에 대해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냈었다. 그러더니만 외교부 장관이 1월에 국회에 출석해서 국제사회에서 외교 공간이나 영사관 공간 앞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특히 17일 독일 본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만나 소녀상 문제에 대해 국제예양 및 관행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가능한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 국제예양을 왜 우리만 지키냐? 지금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외치는 미친 씨벌놈들한테 왜 우리만 예양을 지키냐고. 왜 우리만 예절과 교양을 지켜야 되냐고, 이 잡것들아. 너네는 지금 어느 나라 외교부야, 씨벌. 이것들이 진짜 어디다 대고 국제예양과 관행이고 씨벌 지랄이야. 국제예양과 관행의 기본은 남의 영토를 함부로 침해하지 않고 그 나라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주는 거야. 어따 대고 국제예양이 나발이고 진짜 3월 1일날 분노의 촛불로 황교안을 탄핵해버려야 돼. 3월 1일에 지금 태극기를 들고 탄핵을 반대한다고? 지금 대한민국의 국토를 노리고 있는 일본한테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황교안과 박근혜한테 태극기 들고 가서 찬성한다 그러면 그게 조상님들한테 부끄럽지 않냐고, 인간들아. 이런 일본에 대한 저자세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을 용인할 수 없다는 대다수 국민 여론과 국민 여론에 따라 집권 후 재협상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당 대표 등 차기 유력 대선주의자들의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일파만파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앞뒤가 안 맞아. 3월 1일날 태극기를 들고 일본 놈한테 굴복한 정부를 탄핵 반대한다고 외치면 그게 매국노하고 뭐가 달라?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 정세균에게 직권상정은 언제든 할 수 있는 거야. 황교안이가 끝까지 그 특검 연장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면 그때 직권상정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아직 황교안이 해결해야 될 시간이 남아있는데 왜 정세균한테 얘기하냐고. 그래서 정세균 입장에서는,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황교안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지금 직권상정을 먼저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3월 1일 날 이 황교안 박근혜 일당들이
지금 태극기를 들고 탄핵 반대 집회를 하겠다는데 시발 지랄하지 말라고. 지금 일본에게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있는 놈들을 뭐하러 태극기를 들고 지켜주냐고. 태극기 들지 말라고. 박근혜 탄핵 반대하는 인간들은 태극기를 들 자격이 없다고. 태극기 하나 들고 피 흘렸던 우리의 조상들이 지금 일본의 저자세인 박근혜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태극기 드는 걸 용납하겠냐고. 당신들은 태극기 들 자격이 없어. 태극기를 들 거면 박근혜 탄핵을 외치던가.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비판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비판을 채팅창에 쓰시면 그 탄핵 인용될 때까지 블랙이라는 거, 탄핵이 기각되면 안 풀어준다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그 안희정의 지지율 얘기 들으셨죠? 안희정의 지지율이 일주일 새에 1점 몇 프로가 떨어졌어요.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안희정의 지지율이 떨어진 건 뭐 때문이야? 선회라는 말 한마디 때문이야. 물론 이제 이 결선 투표에서는 안희정이 1등한다.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전체적인 지지율에서 안희정이 1점 몇 프로 떨어졌다고 또 보도를 하고 있어. 그 떨어진 이유가 선의 논쟁 때문이다. 들어봤죠? 그죠? 자, 선의. 얼마나 좋은 말이야. 착한 의도라는 말 한마디로 30만 표가 날아갔대잖아. 들어봤죠? 안희정의 선의 한마디로 30만 표가 날아갔대. 그러면 누구누구의 씨발년 녹음 파일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 선의라는 말 한마디로 30만 표가 날아갔다는데, 그러면 누구누구의 씨발년아 녹음 파일이 터지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봐. 계산해봐. 그게 선거판의 막말 논쟁이라는 거야. 선거판에는 말 한마디로 수십만 표가 날아가. 착한 뜻이라는 단어 하나로 지금 안희정 30만 표 날아갔다는데, 씨발년아 소리 한번 나와봐봐. 어떻게 되겠나. 하루 종일 틀어놓는다고 생각해봐. 그것도 한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열 몇 번을 욕을 했잖아. 형수한테. 그게 터진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될 것 같아? 나는 안희정의 지지율 떨어지는 거를요,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된다고 봐요. 지지율 떨어진 거. 말 한마디에 30만 표가 날아갔다니까. 단어 하나에? 선이라는 단어 하나에 30만 표가 떨어진 거야. 박근혜와 이명박도 선의로 시작했던 그 한마디에 30만 표가 떨어졌어. 근데 아무리 잘못했다고 형수한테 시발려나 그거 터져봐봐. 어떻게 될 것 같아? 계산을 딱 해봐.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예. 이게 선거라는 게 이렇게 민감한 거야.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훅 가는 거야. 선이라는 말 한마디로. 다른 말로 문재인도 말 한마디로 날아가. 지금 문재인 측에서 내가 뭐라 했어요? 문재인은 문재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들의 말실수가 계속 회자되고 있다. 지금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정세현이라는 전직 장관이, 정세현이 누구야? 옛날에 통일부 장관 했던 사람이잖아. 근데 그 정세현 장관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연결해서 일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박지원도 자기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란 말이지. 근데 그 정세현 장관이 전 장관이죠.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서 이거 사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비판할 자격이 있냐라고 얘기를 한 거야.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사실 박정희가 김대중 김대중 죽일라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김대중 막 도쿄에서 납치하고 김대중 납치 사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박정희도 김대중을 죽이려고 도쿄에서 납치해갖고 태평양에 빠뜨리는 걸 미국의 CIA가 구해준 거 아니냐. 그러니 북한에 내정 간섭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정세현이 얘기를 했나봐. 근데 그 정세현이 문재인 캠프의 안보 담당자야. 그러니까 안보 정책으로 합류해 있었던 거야.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지금 문재인을 막 공격을 한 거야. 종북이다 막 이러면서. 자,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이가 날마다 문재인을 까서 문모닝이라 그러는데 정세현을 깔 수가 없는 거야. 왜? 김대중 납치 사건은 맞는 말이잖아. 김대중 납치 사건은 맞는 말인데 만약에 정세현을 비난하면 김대중 팔아가지고 지금 정치하고 있는 박지원은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거든. 예. 그래서 앞으로 가도 뒤도 못 가는, 이모티콘 3개는 강퇴라고, 블랙이라고 몇 번을 말했어. 이모티콘 3개는 블랙이라고 몇 번을 말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캠프에서도 문재인 캠프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말을 실수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건 문재인의 실수는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안희정은 뭐라 그러나, 예상됐던 어려움이야. 왜냐하면 이 사람이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급부상한 스타이기 때문에 급부상한 스타는 훅 하나 한 방에 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안희정이 가져야 될 자세는 한 번에 혜성같이 떠올랐어. 그럼 혜성같이 떠오른 안희정이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굵직굵직한 방향을 얘기해야 돼. 그래서 문재인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의 안희정의 모습은 인기가 너무 올라가니까 인기에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무게감을 더하기보다는 이쁘게 보이려고 노력했어. 그렇게 이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걸로는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안희정 진영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안희정이 근육을 보여줘야 되는데 화장만 하고 있다. 갑자기 떠오른 안희정이 사람들에게 일단 너무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존잘해서 띄운 것까진 좋다. 그러면 잘생긴 안희정의 내용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안희정이 그러면 그 내용이라는 건 근육을 보여줘야 되는 거다. 그런데 지금 화장만 하고 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가볍게 여전히 자기가 지금 마이너에 있을 때처럼 행동했다는 거야. 그 선의 논쟁은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적인 사고방식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게 걸린 거야. 지금은 문재인을 앞섰다니까, 여론조사에서. 그러면 지지율 1위야. 그러면 지지율 1위답게 뭔가 내용 있는 걸 제시했어야 됐는데 여전히 추격하는 사람의 가벼움으로 다가가서 선의 논쟁이 벌어진 거다. 이제는 그러니까 지난 한 달 전하고 달라. 한 달 전에는 안희정을 어떻게든지 모두가 띄워주려고 그랬어. 더민주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은 한 달 새에 문재인보다 심지어 결선 투표에서 이긴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와. 그러면 이제는 다 같이 띄워주는 게 아니라 이젠 다 같이 밟는 대상이야. 그러면 밟히지 않을 만큼 튼튼한 자기 내용을 가지고 제시를 해야 돼. 예. 그러지 않으면 저는 장작을 좋아해요. 장작 피우는 거를. 이 장작을 떼다 보면 모든 이 마음의 찌꺼기들을 다 태우고, 마음의 쓰레기들을 태우고 나서 마음이 평안을 얻는데, 근데 이제 장작을 피울 때 처음부터 굵직한 나무를 불이 안 붙어요. 예. 이 굵직한 나무는 불이 잘 안 붙기 때문에 잔가지들을 많이 놔야 돼. 잔가지들을 많이 놓고 그 위에 굵은 나무를 얹어서 불을 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잔가지는 불이 빨리 붙어요. 아주 환하게 빨리 꺼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안희정은 대선 지지율 1위에 맞게끔 행동해야 된다. 물론 절대치는 문재인이 1등이야. 내부적으로 결선 투표에서는 안희정이 유리할 것 같다라는 얘기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안희정과 이 문재인은 밑에 사람 관리를 잘해야 되고, 안희정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야. 문재인보다 안희정이 더 치명적인 건, 문재인은 자르면 돼. 왜? 문재인은 실수를 안 해. 워낙 답답할 정도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아. 밑에서 실수를 하지. 문재인에게는 뭐 할 수 있어? 잘라내면 되는 방법이 있어. 예. 안희정이 더민주 결선 투표를 하면 유리하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 절대 지지율은 문재인이 앞서고 있는데,
당내 경선에서 결선 투표를 하면 안희정이 될 가능성으로는 안희정이 1등이 되는 거야. 좌우지간 한 종목씩 1등을 하고 있는 건데, 예. 문재인은, 그 고구마 소리를 들을 만큼 말을 제대로 안 하고, 신중한 나머지 답답한 사람이야. 대신 밑에서 실수하면 자르면 돼. 안희정은 자를 게 없잖아. 안희정은 자를 게 없어. 자기 자신이야. 자기 자신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건 온빡 자기가 뒤집어 써야 돼. 그러니까 안희정이 신중한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 예. 망부님 덕분에 지지율이 오른 듯? 망부님 인터뷰하고 지지하는 듯한 발언들이 내가 언제 안희정을 지지했어? 아주 저런 게 바로 누명이죠. 내가 언제 안희정을 지지했어? 나는 안희정한테도 나와라. 문재인한테도 나와라. 근데 문재인 캠프에서 문재인 절대 안 내보낸다 나한테. 안희정은 자기가 온 거야. 너 어디다 대고 나한테 지지했다고 지랄을 해. 나는 안희정 지지 안 해. 나는 박원순 지지했어. 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 지금 망치 부인이 안희정을 지지했다라고 지금 착각들 하시는 우리 방 시청자들 중에서 내가 안희정을 지지했다라고 생각해서 혹시 안희정을 지지했다라면 여러분 오해예요. 진짜 오해예요. 솔직한 내 심정 얘기할게. 나는 안희정을 이용하려고 그랬어. 지금 문재인이 너무나 대세론에 취해가지고 긴장감이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 그런 자세로 후보가 된다면 본선에서 개박살 나고 본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지 않으면 종편의 먹잇감으로 3년 뒤에 박근혜 부활에 밭이 된단 말이야. 부활의 거름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문재인을 긴장시켜야 됐어. 그래서 내가 안희정이 눈에 들 수 있도록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준 것 뿐이야. 그래서 문재인도 긴장했잖아. 그래서 문재인이 한 달 전과 자세가 달라졌어. 보면 몰라? 문재인이 지금 자세가 달라진 거야. 안희정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문재인이 바짝 긴장해서 내부적으로 경쟁하는 마음으로 가다 보면 그러면서 대세론 얘기가 줄어들었잖아. 그리고 도리어 내용에 집중하고 공약 발표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그지? 나는 안희정을 이용해서 문재인 대세론을 견제하고 문재인이 스스로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내 목표였지. 나는 안희정으로 문재인을 잡겠다는 건 목표가 아니었어요. 예. 다만 안희정이 만약에 치고 올라와서 문재인을 뛰어넘는다면 그거는 기적이 일어날 거다. 굉장한 충격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어. 다만 안희정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른다. 안희정이라는 사람, 문재인은 내가 오래 봐서 뭘 못하고 뭘 잘하는지를 아는데 안희정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위험한 기회다라고 얘기했잖아. 네. 그래서 망치 부인이 안희정을 지지한 게 아니에요. 나는 문재인 대세론을 안희정으로 잡고 그리고 박원순의 내용을 보여줘서 여러분들이 이 대선 후보에게 뭘 요구해야 될지를 내가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안희정으로 문재인 대세론을 꺾고 그리고 박원순을 끌어들여서 박원순의 정책들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이 무엇이 대통령의 준비된 모습인가를 보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근데 계속해서 망치 부인이 안희정을 지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은 지금 망치 부인의 뜻을 아주 오해한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망치 부인이 안희정을 지지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저거는 아주 의도적으로 나의 뜻을 왜곡하는 거죠. 블랙이야. 블랙이야. 예. 나는 내용적으로 보면 박원순이 가장 준비된 후보였다고 생각했어.
예. 그 살아온 삶이나 이 사람은 개척자였어. 박원순은 정말 개척자적인 삶을 살았다고. 박원순이 그 80년대에 그 사회주의 이념이 붕괴된 다음에 모든 운동권들이 멘붕에 걸렸을 때 그 사람이 시민운동이라는 걸 시작해요. 그래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어. 박원순이. 그래서 이렇게 뭐라 하나 진보적인 시민운동으로서 참여연대가 만들어지니까 약간 보수적인 성향의 경실련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시민운동의 양대산맥이 만들어지고 환경운동연합까지 만들어져서 90년대에 새로운 길을 열은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말에 김대중이 집권한 다음에 그러면 집권한 민주세력이 집권했을 때 어떤 나라가 돼야 되냐. 그때 많은 노동계급은 노동자 정치집단은 재벌을 해체해야 된다. 재벌을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박원순은 재벌들을 선기능으로 이끈 거야. 그래서 재벌들한테 니네가 갖고 있는 걸 내놔라. 너희들이 그냥 창고에 쌓아두지 말고 그걸 기부해라. 그래서 사회로 환원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었던 게 박원순이야. 재벌을 다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극단적으로 대치국면으로 가는 진보 세력과 달리 재벌을 이용해서 재벌들의 창고에서 꺼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래서 뭐랬냐면요. 아름다운 재단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편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다 생활보호 대상자일 것 같잖아. 아니야. 할머니한테 그지 같은 집 한 채 있으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안 돼. 근데 조선 가정은 수입이 없잖아. 그런 사람들을 도왔던 게 아름다운 재단이야. 이 아름다운 재단이 했던 일이 뭐냐면 조선 가정의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겨진 아이들. 얘네들 급식비 못 냈어. 그럼 급식비 못 내는 아이들을 아름다운 재단에서 후원해 준 거야. 그런 일을 하고 그 아이들의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해 주고. 그게 아름다운 재단이 했던 일이야. 그 다음에 이걸 이런 사회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했던 게 지방자치단체에 훈련된 그 시민운동가들을 들여보내는 거야. 지방선거에 훈련된 시민운동가들을 들여보내기 운동을 또 한 거예요. 그게 박원순이 걸어온 길이야. 전부 다 혼자서 시작했고 그거를 처음에 욕 먹으면서 시작을 해. 개무시당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딱 다음 사람에게 남기고 새로운 일을 개척했어. 그게 개척자의 길이야. 그러면서 그 모든 일을 전부 다 위로 올려놓은 거야. 어딜 가나 박원순의 흔적이 있다니까. 제주도 사산평화공원에 가서 그 15,000명의 이름을 찾아낸 걸 보고 기절할 뻔했어. 제주도에서 15,000명이 그 이승만의 서북청년단한테 희생을 당했단 말이야. 그 실종자들의 이름을 다 찾아냈다니까. 그 비석으로 세워놓은 거야. 그리고 열몇 권의 자료집을 만들어놨어. 도대체 이걸 누가 이렇게 했냐. 정말 대단하다. 박원순이 그거 위원장이었다는 거야. 지금 박원순표 어린이집 300개 얘기 들었지? 박원순의 이제 와서 이 비겁한 언론들이 그동안 문재인만 빨아주더니 이제 와서 박원순이 뭘 잘했는지를 기사로 쓰기 시작했어. 박원순이 얼마나 많은 내용을 박원순 열전으로 써도요. 책 한 권 나와요. 혼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할 일을 했던 게 박원순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은 말로만 했어. 말만 할 때 박원순은 실천을 했어. 그래서 내가 박원순을 지지했던 거야. 그런데 그렇게 박 시장을 욕해가지고 싹을 밟아버린 게 누굴까? 내가 볼 때 국정원과 덩다리들이야. 국정원과 덩다리들. 국정원이 주도해서 박원순을 밟았고 그걸 그 문재인을 우습게 하는 문재인 지지자들이 동조한 거야. 문재인을 믿었다라면 그 말에 동조하지 않았을 거야. 도리어 문재인에게 박원순이 필요하다고 이 박원순의 내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했을 거라고 봐. 진짜 지지자가 아닌 박원순에 대한 문재인에 대한 신뢰도가 없는 어설픈 덩다리들을 이용해가지고 박원순을 밟았어.
그러니까 문재인의 공약이 공허한 거야. 일자리 81만 개 어떻게 만들 건데? 공공의 일자리 81만 개를 어떻게 만들 거야? 지금 그건 이명박식 공약이야. 물론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그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방향 제시하고 있는 건 12년보다 굉장히 발전된 모습이에요. 그건 내가 인정을 해. 12년은 아무 내용이 없었어. 공약도 없고 내용도 없고 한마디 말하면 까이고. 근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어. 그건 12년보다 굉장히 발전된 모습이야. 그런데 그 내용들이 내가 볼 땐 실효성이 별로 없는 내용들이야. 막 던지기식. 정교한 공약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 선언적 공약. 그건 박근혜나 이명박 같은 공약이라고. 근데 문재인은 그 민주 세력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되는 건데 그 민주 세력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돼서 그 선언적 공약을 지키지 못하면 그럼 다시는 민주 세력에게 기회가 안 와. 그래서 좀 더 공약이 디테일화돼야 돼. 내가 문재인 캠프에게 요구하는 건 문재인의 공약은 보다 더 실현 가능성 있게 보여야 된다. 좀 더 과학적으로 보여야 돼.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81만 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고 안희정 같은 경우도 이제 막 그 인기 있는 발언 가벼운 발언 할 때가 아니다. 안희정은 이미 문재인의 턱 밑까지 쫓아 올라갔기 때문에 동급으로 비교된다. 차라리 문재인에게는 그 문재인 캠프가 욕먹는 계기도 되지만 완충지대가 있어. 안희정은 완충지대가 없다고. 당신이 실수하면 그대로 지지율 5%씩 날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이 문재인 안희정을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하러 그걸 지금 정하냐고. 아니 여러분, 아니 그걸 왜 지금 정하냐고. 우리가 20일 뒤에 맛있는 거 먹자 했는데 그걸 왜 지금 정하냐고. 20일 뒤에 정하면 되는 거지. 지금 먹고 싶은 게 20일 뒤에도 먹고 싶다는 보장 있어? 아니 2개나 있으면 고마운 거잖아. 그럼 뭘 벌써 지금 정해야 된다고 막 조급해서 그래. 탄핵이 돼야 그 다음에 경선이야. 탄핵이 된 다음에 경선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탄핵부터 시켜. 탄핵에 집중해. 문재인 지지자나 안희정 지지자나 탄핵에 집중하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살아남는 사람을 택하면 되는 거지. 아니 왜 미리 줄을 서. 어떤 놈이든 센 놈을 시키면 되는 거잖아. 이긴 놈 쓰면 되는 거지. 안 그래? 왜 굳이 줄을 서? 마님이 머슴한테 줄 서야 돼? 우리 마님이잖아. 더 충성하겠다는 머슴을 부르면 되는 거야. 왜 지금 그렇게들 조급해하고 그래? 그래서 지금부터 20일 동안은 대통령 어떤 후보든지 지지도 비판도 하지 말라고. 지금 둘 중에 무슨 일을 시킬지는 우리가 정하는 건데. 왜 벌써 줄 서려고 그래? 뭐 분가분가 하려고 고르는 머슴도 아니고. 일 잘하는 머슴을 고르면 되는 건데. 줄 서지 마. 자, 여러분. 오늘 목요일이죠. 예, 내일 하루 또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예.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네. 지금 여러분 특정 후보를 정하지 마세요. 네. 특정 후보를 정하지 마세요. 어쩌면요,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우리는 이재명을 써야 될 수도 있어.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이재명을 써야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누구라고 정하지 마. 지금부터 20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그 상황에 가장 맞는 머슴을 고르면 되는 거야. 각각의 머슴의 장단점을 비교해 줄 수 있지. 각각의 머슴들의 장단점을 쭉 비교해 놔. 그리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쓰면 되는 거야. 누구한테도 줄 서지 마. 아니 머슴의 지배를 받고 싶은 거야? 예. 그때 가서 필요한 애 데려다 쓰면 되는 거지.
예. 지금은 우리가 누구한테 이렇게 숙이고 들어갈 때가 아니야. 그리고 웬 놈이 뭐 문재인 팔아가지고 망치 부인을 혼내주겠다 뭐 이러면서 어디서 협박질인가 본데 어떻게 되나 결과 볼까? 네. 자, 여러분,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 방송 볼만하셨어요? 볼만하셨다라면 업 부탁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오늘 꿀잼 해주신 업과 꿀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방송을 녹화 떠서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양현진님, 참세상님, 베티고양이님 감사드리고, 여비고님 감사드리고,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풍행국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일일이 이름 불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후원 못했다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이 진정한 후원자이십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방송, 뭐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에 못 미쳤다면 대단히 죄송하고요. 예, 부족한 건 저의 잘못입니다. 근데 혹시 오늘 방송으로 여러분이 뭐 하나라도 주워들은 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보내시는 메시지였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망치야,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냐? 우리 이길 수 있겠냐? 명량해전 나가는 이순신 장군한테 장군님,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이순신 장군은 그의 목을 쳐서 뱃머리에 걸었을 거다. 지금은 이길 수 있냐고 물어볼 때가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 할 때야. 네가 죽더라도 이겨야 한다. 죽더라도 이기고 죽어라 라는 뜻으로 목을 걸었을 거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탄핵이 될까요? 묻지 마라. 죽더라도 탄핵시키고 죽어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이요, 2번째는 훌륭한 지휘관, 3번째는 훈련된 병사. 그 3가지가 있으면 이긴다. 요게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우리에게는 이 말도 안 되는 미친 짓거리를 했던 오방색 광녀인 박근혜를 무찔러야 된다라는 분명한 명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망치부인 시청자들이 있어요. 그럼 지휘관은 누구죠? 이 싸움은 너희들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싸움이다.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보라. 우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그분이 어떻게 이겨가시는지 지켜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열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모든 연락처에 전화하세요. 문자 보내세요. 광화문에서 만나자고. 모일 수 있는 모든 사람이 25일날 광화문에 모여야 27일날 탄핵 심판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고를 3월 10일 이전에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3월 10일까지 우리는 비상사태입니다. 우리는 매일 모여서 방송하고 매일 모여서 기도할 겁니다. 왜요? 뭐가 그렇게 절박한데요? 우리는 2014년 4월 16일 우리 눈앞에서 250명의 어린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네라고 대답하고 물에 잠겨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한 달에 걸쳐 건져 올릴 때 그 아이들의 손톱이 모두 문드러진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들 모두 죽어서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아직까지도 올라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직 못 올라왔던 것 같고, 가장 착하고 열심히 했던 학생들은 친구들이 못 올라가서 거기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9명의 미수습자의 가족은 유가족이 되고 싶다라는 처절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백록강 근처를 떠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라는 어느 나라에서나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는 그 이름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겁니다. 20년 동안 1200명이 죽어갈 때 우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런 우리의 비겁함과 우리의 이 모자람을 반성해야 됩니다. 그 1200명 목숨에 대해서 그 책임자를 처벌할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20일 동안 우리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다 죽을 각오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거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다. 중지동천이라고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 텄다면 우리가 오늘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자. 그래서 반드시 이기자. 20일 동안 우리 내 생의 마지막 20일인 것처럼 싸웁시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여러분, 죽더라도 이기고 죽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사람은 언젠가 한번 죽어요. 폼나게 한번 죽어봅시다.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내일 낮 2시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